제22장 1830년대의 세태. 말은 자기의 생각을 숨기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졌다. 말라그리다 신부. 베르에르의 닫기가 무섭게 줄리앙은 레날 부인에 대해서 너무 혹독한 태도로 대했다는 가책이 우러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만약 레날 씨와 연극하는 동안에 그 여자가 마음이 약해져서 실패했더라면 나는 그 여자를 하찮은 여자라고 경멸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 여자는 외교관을 뺨칠 만큼 솜씨있게 뚫고 나왔는데 나는 진적 쪽에 동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무래도 내가 하는 일에는 비루한 부르주아 근성이 있어 내 허영심이 상처를 입은 것도 다 레날 씨가 사나이이기 때문이다. 영광스럽게도 나는 그 빛나는 남성 조합의 일원인 셈이니까. 요컨대 나는 어리석은 놈이다. 면직을 당한 후 셀랑 사제가 사제관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었을 때 지방에서 이름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앞을 다투어 거처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늙은 사제는 모조리 사양했다. 사제가 빌려던 2개의 방은 책으로 가득했다. 줄리앙은 성직자들이 어떤 것인가를 베르에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아버지에게 전나무 판자 12장을 가지러 갔다 올 때 일부러 그것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시내의 한 길을 걸었다. 연장은 옛 친구들에게서 빌려 곧 책장 비슷한 것을 만들어 그곳에 셀랑 사제의 책들을 꽂았다. 늙은 사제는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나는 자네가 속세의 허영에 물들어 타락해버린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때 경호대의 화려한 제복을 입었던 탓으로 많은 사람의 눈총을 받았었는데 이것으로 그 어리석었던 짓의 보충이 된 셈이다. 레날 씨는 미리 자기의 집에서 기거하도록 줄리앙에게 말해두었다. 이번 사건을 눈치챈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곳으로 온 지 사흘 만에 줄리앙은 아주 중요한 인물의 방문을 받았다. 그의 방까지 찾아온 사람은 군수 모지롱 씨였던 것이다. 조이 2시간 동안 인간의 교활함이라든가 공금의 운용을 위임받고 있는 무리들의 부정직이라든가 이 가련한 프랑스가 직면하고 있는 온갖 위기 등등에 대해서 따분하기 짝이 없는 수다와 과장된 한탄을 실컷 들은 후에야 겨우 줄리앙은 그 방문의 취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2 사람이 이미 청계잠까지 왔을 때로서 반실업 상태에 빠진 불쌍한 가정교사가 장차 어느 현의 지사가 되려는 인물에게 어울리는 경의를 표하면서 배웅을 할 때였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군수가 줄리앙의 처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그가 일신상의 이해에 대해서 담백하니 어쩌니 하고 칭찬을 시작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지롱 씨는 아주 자애 깊은 아버지처럼 줄리앙을 껴안으면서 레날 씨 곁을 떠나 역시 교육시켜야 할 아이가 몇 명 있는 어느 관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그러면 그 사나이는 저 필립 왕처럼 자식을 많이 가졌다는 것보다도 줄리앙 씨 바로 곁에 있을 수 있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하늘에 감사하리라는 것이었다. 가정교사의 급료는 1년에 800프랑인데 달마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모지롱 씨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귀족적이 못되는 까닭인 모양이다. 1년에 4번 단 항상 미리 지불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은 줄리앙의 차례였다. 1시간 반 전부터 따분함을 겨우 억누르면서 입을 열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대답은 흠잡을 데가 한두 군데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장황하여 마치 주교의 교서 같았다. 들으면 모든 일에 다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무엇 하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의 말에서 레날 씨에 대한 존경, 베르에르 시민 전체에 대한 경의, 그리고 명성이 높은 군수에 대한 감사의 뜻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었다. 군수는 상대방이 자기보다도 한 수 더 뜨는 위선자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어떤 분명한 대답을 끌어내려고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줄리앙은 완전히 기분이 좋아져서 시험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서 대답을 되풀이했다. 웅변 가로 이름을 떨치는 대신이 회의가 끝날 무렵 겨우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회의장의 공기를 알아채고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할 때에도 그처럼 많은 말을 소비하여 그처럼 내용이 없는 변수를 늘어놓은 일은 없으리라. 모지롱 씨가 나가자마자 줄리앙은 배를 움켜쥐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기 시작했다. 교활한 생각이 얼마든지 떠오르는 것을 기화로 그는 레날 씨에게 9장이나 되는 편지를 써 지금 들은 말을 하나하나 보고함과 동시에 공손하게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그 늙은 너구리 같은 놈, 누가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지 끝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구나. 아마 발로노시겠지. 내가 베르에르로 쫓겨온 것을 보고 자기가 쓴 익명의 편지가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편지를 띄우고 나자 줄리앙은 맑은 가을날 새벽 6시에 사냥감이 풍부한 초원으로 나간 사냥꾼같이 만족감에 젖으면서 셀랑사저에게로 의논하러 갔다. 그런데 줄리앙을 즐겁게 해주려는 하늘의 배려인가 노사제의 집에 닿기 전에 발로노 씨와 딱 마주쳤다. 줄리앙은 마음속의 번민을 그에게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 같은 가난뱅이 청년은 신이 준 천직에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지만 이 속세에서는 천직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더구나 박학한 수많은 동료들과 비교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장송의 신학교로 들어가 2년 동안 공부를 해야만 하겠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저금을 해야만 한다. 저금을 하려면 600프랑의 연봉을 다달이 나눠 받아 없애치우는 것보다 800프랑을 1년에 4번으로 나눠 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한편 레날 씨의 아들들을 보살피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고 더구나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애착을 품게까지 된 것은 그들을 버리고 다른 집 아이들의 교육에 종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닐까. 제정시대의 기민한 행동 대신 유행된 것이 이런 종류의 변설이었는데 줄리앙은 그런 점에서 이미 완벽한 영역에 도달해 있었으므로 나중에는 자기가 입에 담는 말에 스스로도 역겨움을 느꼈다.
돌아와 보니 훌륭한 제복을 입은 발로노 씨 집의 하인이 와 있었다. 그날 오찬회의 초대장을 들고 온 시내를 찾아 헤맸다는 것이다. 줄리앙은 그 사나이의 집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바로 2, 3일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경찰을 끌고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사나이를 몽둥이로 때려 눕힐 도리는 없는가 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오차는 1시부터라고 써 있었지만 줄리앙은 12시 반쯤 수용소장님의 사무실로 찾아가는 것이 경위를 표하기에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소장은 산처럼 쌓인 서류 상자에 둘러싸여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중이었다. 시커멓고 짙은 턱수염, 아주 풍성한 머리칼, 머리 위에 비스듬히 쓴 터키 모자, 커다란 파이프, 자수가 놓인 슬리퍼, 가슴에 가로 세로로 느린 금줄 등등 멋진 미남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시골 사업가의 그러한 장식 일체는 조금도 줄리앙을 압도하지 못했다. 오히려 어떻게든 이 사나이를 몽둥이로 때려 눕혀야만 하겠다는 마음이 강해질 뿐이었다. 발로노 부인에게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해 보았으나 화장 중이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대신 그는 영광스럽게도 수용소장이 몸단장을 하는 데에 입회할 것을 허락받았다. 한참 후 발로노 부인의 방으로 안내되자 부인은 눈에 눈물이 거렁해서 줄리앙에게 아이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베리에르에서 으뜸가는 명사 부인 중의 하나였는데 오늘은 명랑한 연애석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크게 생긴 얼굴에 연지를 바르고 있었다. 그 얼굴 가득히 그녀는 한껏 과장된 모성애의 표정을 띄워 보였다. 줄리앙은 레날 부인에 대해서 생각했다. 본래 의심이 많은 그는 선명한 대조로 인해서 불러일으켜지는 이런 종류의 추상에만 마음이 움직여졌다. 그러나 일단 그리 되면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은 수용소장의 집안을 둘러봄에 따라서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저택 안을 안내받았다. 눈에 띄는 것은 모두 훌륭한 새로운 것들이었으며 주인은 일일이 가구의 값까지도 일러주었다. 그런데 줄리앙은 그곳에서 무엇인가 야비한 것, 공금횡령의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하인에 이르기까지 온 집안 사람들이 거의 그 동을 살피며 경멸을 받을까봐 경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직세관리, 간세관리, 헌병장교, 그 외 2~3명의 관리가 부인을 동반하고 나타났다. 이어서 몇몇의 돈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왔다. 식사 준비가 갖춰졌다는 보고가 왔다. 이미 몹시 불쾌해진 줄리앙은 문득 식당의 벽 저쪽에 불쌍한 수용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를 질려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보여준 그 몰치미의 사치품만 하더라도 필경 그들에게 배급되는 고기를 떼어 먹고 사들인 것이 틀림없으리라. 이 순간에도 그들은 무척 배를 골고 있을 것이다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목이 메어 먹기는커녕 그의 말조차 할 수가 없었다. 15분가량이 지나자 사태는 점점 심해졌다. 띄엄띄엄 어떤 유행가의 기절이 들려온 것이었다. 그 노래는 솔직하게 말해서 좀 저속한 것이었다.
수용자 중의 한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리라. 발로노 씨는 훌륭한 제복을 입은 하인 한 사람에게 눈짓을 했다. 하인이 모습을 감추자 곧 노래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마침 그때 급사가 초록빛의 유리잔에 라인 포도주를 따라 줄리앙에게 권했다. 그때 발로노 부인이 의식적으로 말참견을 하여 그 포도주는 생산지에서 직접 주문해 오더라도 한 병에 9프랑씩 한다고 자랑했다. 줄리앙은 초록빛 유리잔을 집어들면서 발로노 씨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